부자들의 투자, 뭔가 이렇게 딱 들으면 엄청난 비법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파고들면 그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명확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에 대한 그들의 남다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들 있잖아요. 왜 현금을 그대로 오래 가지고 있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자산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돈의 힘이 약해지는 현상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단순히 돈을 불리는 걸 넘어서요. 가치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자산에 주목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이 자산을 선택할 때 이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두 가지 키워드, 희소성, 그리고 공급 제약. 이게 대체 뭐고 또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그들의 투자 노트를 같이 이렇게 펼쳐보는 느낌으로요. 그럼 먼저 이 모든 고민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위협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사실 이건 뭐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릴 때 1,000원으로 사 먹던 과자 개수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고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진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 다들 있으실 거예요. 부자들이 이걸 잠재적 위험 요소로 굉장히 크게 인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즉 구매력이 핵심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가치가 슬슬 떨어지는 현금을 오래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가치를 지켜줄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자산들, 여기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희소성과 공급 제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군요. 이 두 가지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희소성이라는 건요, 단순히 드물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쉽게 복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뜻합니다. 그 자산만이 가진 어떤 매력이나 특별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거죠.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원본, 이건 전 세계 딱 하나잖아요. 그런 대체 불가능성, 그게 바로 희소성의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양이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어떤 특별함, 그런 거군요. 그럼 공급 제약은요? 이건 말 그대로 공급이 제한된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어려움 혹은 법적인 규제 때문에요. 공급량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땅처럼 면적에 딱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기술이나 특허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경우, 또 정부 규제로 생산량이 통제되는 경우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희소성, 그리고 공급 제약. 이 두 가지 개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두 가지가 부자들이 자산을 고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그 이유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이 두 요소가 자산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딱 떠받치거나 아니면 쭉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 물건은 세상에 딱 정해진 양만큼만 있거나 더 만들기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즉, 아무나 가질 수 없고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 그걸 찾아서 보유함으로써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을 방어하려는 전략인 겁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 중에서도 특히 제한된 공급 쪽에 딱 방점을 찍는 전략이군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자료 속 대표적인 자산들을 이 희소성과 공급 제약이라는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주자는 역시 강남 부동산이네요. 왜 이곳은 정말 수십 년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강남 부동산은 이 두 가지 특징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그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강남이 가진 가치는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서죠. 최고 수준의 학군, 사통달탈 도통망, 주요 기업들이 모인 업무지구, 트렌드를 이끄는 상권, 여기에 더해서 강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어떤 사회적 상징성까지,
이 모든 요소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가치의 총합은 다른 지역이 단기간에 따라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게 바로 강남만이 가진 희소성입니다. 아, 그런 복합적인 가치들이군요. 네. 동시에 강남은 아주 명확한 공급 제약에 직면해 있어요. 이미 개발이 거의 끝난 서울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새롭게 아파트를 지을 땅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재건축을 한다 해도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어렵고요. 근데 한국 사회의 자원이나 인재는 계속해서 서울로, 특히 강남 같은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려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즉,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거나 늘어나는데 공급은 극도로 제한적이니까 장기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료에서 이걸 가치 저장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비싸다 이게 아니고 대체 불가능한 복합적인 가치, 즉 희소성이랑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 공급 제약, 이게 딱 맞물린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 흥미롭네요. 자, 강남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자산을 봤으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보죠. 디지털 영역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자산 중 하나죠.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건 희소성과 공급 제약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요. 바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그 프로토콜 자체에 의해서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뭐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존 화폐 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누구도 임의로 이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가진 아주 강력한 공급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절대적인 공급 한계 때문에 특히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커지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때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안자산,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성격에 부각되는 겁니다. 공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비트코인을 원하는 수요만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가격 방어력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죠. 물론 뭐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위험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공급이 영원히 제한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의 희소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2,100만 개라는 그 코드에 새겨진 절대적인 한계. 그게 핵심이군요. 와, 정말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희소성이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디지털의 최전선에서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자산입니다.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신뢰해온 가치 저장 수단, 바로 금이죠.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아마도 이 희소성과 공급 제약의 가장 원형적인 사례일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총량은 유한하고요. 아무리 뭐 채굴 기술이 발달해도 매년 새로 캐낼 수 있는 양은 전체 매장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이게 금이 가진 본질적인 공급 제약입니다. 네네. 근데 금의 희소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양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어요. 부의 상징이었고 교환의 매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깊이 각인되어 왔습니다. 뭐 전쟁, 혁명, 극심한 인플레이션 같은 문명사적인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았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인류의 집단적인 신뢰와 믿음, 그 자체가 금의 강력한 희소성을 구성합니다.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도 금의 가치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호들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금을 꾸준히 담아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야,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자산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물리적 한계랑 역사적 신뢰가 결합된 독특한 위치. 자,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는 조금 의외의 자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S&P 500 지수에 포함된 초우량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주식이요. 주식은 기업이 원하면 더 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희소성과 공급 제약 논리에 부합할 수 있죠?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개별 주식 자체의 수량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건 그 주식이 나타내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독점적인 경쟁력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S&P 500 상위 기업들은요,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강력한 기술력,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거대한 사용자 기반과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구축했습니다. 즉,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을 쌓아 올린 거죠. 아, 경제적 해자요? 네, 이게 바로 그 기업들이 가진 희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해자는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쉽게 들어와서 그들의 파일을 빼앗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공급 제약의 한 형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해당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최상위 기업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덕분에 이들 기업은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높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걸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즉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S&P 500 지수 자체가 이런 희소한 경쟁력을 가진 우량 기업들의 묶음으로써 기능하면서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여온 겁니다. 이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희소성과 공급 제약의 논리가 적용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기업이 쌓아올린 그 경쟁 우위랑 시장 지배력 자체를 희소성과 공급 제약이라는 틀로 해석하니까 이게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이렇게 강남 부동산, 비트코인, 금, 그리고 초우량 기업 주식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구매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을 좀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생각은 적어도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쵸. 둘째는 그래서 단순히 수익률만 쫓기보다는 그 자산이 희소성과 공급 제약이라는 특징을 가졌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보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자산을 찾는 안목,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려는 시도보다는 세상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어떤 위험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한 곳에 모든 걸 거는 올인 전략보다는 역시 여러 유형의 자산에 적절히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의 원칙, 이걸 지키는 것이 여전히 현명한 전략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부자들이 자산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그들이 오랜 시간 부를 유지하고 키워온 비결의 핵심은 어쩌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희소한 가치를 지닌 자산을, 그리고 세상에 그 공급이 제한된 자산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이것이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생존 투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왜 현금을 손에 오래 쥐고 있지 않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찾는 자산들의 핵심적인 특징이죠. 희소성과 공급 제약에 대해서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얻어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시대에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희소성과 영속적인 공급 제약을 가진 자산은 여러 위험 속에서도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 이걸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자산은 없겠지만요. 이 두 가지 특성은 장기적인 가치 보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희소성과 공급 제약이라는 렌즈로 당신의 현재 상황을 한번 비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다가올 미래의 가치 하락 위험에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관점을 조금 바꿔서 내 주변이나 일상 속에서 미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쩌면 희소성과 공급 제약이라는 숨겨진 특징을 가진 또 다른 무언가는 없을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